오늘 여러분께 눈 쌓인 풍경을 끝없이 볼 수 있는 게임,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되는 게임, 더 롱 다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콩님이 웃고 있으신데 이거 되게 암울한 거죠? 제가 스팀에서 한 3번 쳐보고 마지막 쳐봤을 때 콩님한테 살말을 물어봤던. 아니 그래도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네. 이 초반에 시스템에 익숙해지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게임입니다. 생존 게임이고, 제가 딱 이거 하고 있을 때 생존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호불호가 나뉠 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막 추천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롱 다크는 진짜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인 게임이에요. 수행해야 하는 미션이나 진행해야 되는 스토리, 또 꼭 가야 하는 장소나 봐야 하는 결말,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러다 죽으면 끝이 나는, 아하. 엔딩은 오직 나의 죽음뿐인 그런 게임입니다. 슬프다. 근데 핍해졌어, 그렇게 우울한 선생님. 게임은 아니에요. 아, 정말이죠? 네네네. 네네. 컨셉만 들어도 알겠지만 이런 게임이 메이저이기는 힘들겠죠. 네. 당연하게도 인디 게임이고요. 얼리 액세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얼리 액세스 시스템을 선인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스팀에 있는 시스템이고요. 게임에 대해서 약간 유저들의 일종의 펀딩이나 투자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아직 개발 중인 초기 버전을 되게 낮은 가격으로 공개해서 판매하고요. 그러면 그걸 구매한 유저들은 초기 버전을 좀 먼저 플레이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피드백도 많이 남기겠죠? 그러면 개발자는 앞으로의 개발 자금도 미리 확보하면서 유저 피드백 바탕으로 게임도 계속 개선하고, 그래서 얼리 액세스 구매자들은 이후에 이제 이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되면 당연히 더 높은 가격으로 출시가 될 텐데, 그렇게 발매가 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지 않습니까? 먹튀 엄청 많아요. 아, 정말요? 그럼요. 정식 버전이 막 끝까지 안 나올 때도 있고, 초기에 보여줬던 것과는 완전 다른 굉장히 낮은 퀄리티로 발매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더 롱 다크는 정식 발매가 됐고, 정식 발매 이후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가 따로 있긴 하지만 생존 모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 모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시작할 때 주어지는 상황 설명은 단 2줄입니다. 의문의 지구 자기 폭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북부 캐나다의 야생지에 추락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완전히 뭐 지구 전체가 멸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의 상황만 생존물 상황인 거네요? 다 망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예 그런 걸 언급하지도 않고, 지금 지구 자기장 일시적인지 때문에 어떤지도 잘 모르고. 전기 같은 게 완전히 나간 상태거든요. 통신도 네네네.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고립된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레이어가 있는 지역이 그레이트 베어 섬인데 현재 온통 눈에 뒤덮여 있고요. 이 섬이 원래 거의 오지에 가까운 도심에서 꽤나 떨어진 외진 곳이어서 주로 그냥 산이나 강, 들판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아주 작은 마을이 몇 개, 또 듬성듬성 농장이나 오두막, 컨테이너들이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은 다 좀 폐허가 되어 있어요. 이 뒷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생존 모드에서는 나오지 않고 스토리 모드 하다가 조금 밝혀지는데, 미리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1세기 유럽과 미국의 정세 불안이 계속되다가 전 세계에 경제 위기가 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캐나다와 북미 지역의 은행 시스템이 완전 와해되고요. 그러면서 캐나다 달러가 완전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화폐 캐나다 가치... 게임인가요? 네. 캐나다 회사에서 만들었고, 어허. 그래서 캐나다가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캐나다 달러는 완전히 화폐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거의 땔감 수준, 뭐 종이 쪼가리가 됐고요. 모든 거래는 중국 위안화나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캐나다는 이제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모든 경제 활동이 도심에만 집중되면서 외곽 지역이나 작은 소도시들은 뭐 격리되다시피 했고요. 이렇게 지역 경제가 완전히 죽어버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심으로 이주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심에서 지원해주는 물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던 중인데 그레이트 베어 섬도 당연히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이 와중에 이곳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뭐 시설이나 인프라가 완전히 다 무너졌죠. 결국은 완전히 고립됐고 거기에 이 자기장 이상 현상까지 생기면서 전기도 나가고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장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여기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인데 떨어지는데 우울하지 않은 이야기 맞죠? 네, 네네. 살아가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 황량한 섬을 돌아다니면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하고 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픽이 되게 수채화 같은 느낌이에요. 아, 정말요? 네, 좀 동화 일러스트 같은 느낌? 배경도 그렇고 인물도 진짜 동화 속에 나올 그림처럼 좀 독특한 느낌인데 근데 이 생존 모드에서 인물의 외형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게임이 1인칭으로 진행되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존 게임들이란. NPC도 없고 다른 유저도 없어요. 사람이라고는 얼어붙은 시체들 뿐입니다. 보통 낮 동안에 파밍하고 뭐 옷도 수선하고 도구도 수선하고 또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또 밤에는 미리 봐둔 집이나 뭐 동굴 이런 데서 잠을 자는 식으로 하루하루 생존 일을 늘려나가는 게임인데 처음에 진짜 막막합니다. 이게 유튜브 등에서 미리 다른 사람 플레이 영상을 봐둔 게 아니라면 처음에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미션이나 퀘스트가 없고 그냥 덩그러니 낯선 눈 쌓인 산속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여러분이 낯선 지방에 갔다.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식수. 불? 아이씨. 내가 예상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딜 가려면 그렇게 되지만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요? 네네. 근데 왜냐면 여기가 너무 추운 겨울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비행기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등산 중이었던 게 아니잖아요. 옷을 약간 부실하게 입고 있어요. 옷도 처음에는 랜덤으로 지정되는데 제가 그냥 셔츠에 가죽 구두를 신고 있다. 그러면 이제 체온이 뚝뚝 떨어지죠. 저라면 어디에 집이 있는지 지도를 보고 좀 찾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당황했던 게 여기 지도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막막했지만 어쨌거나 뭐 한 방향으로 쭉 걷든지 해서 좀 이동을 해야겠죠. 이제 화면 왼쪽 하단에 현재 나의 상태를 게이지로 보여주는데 총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냥 일자 직선으로 된 바가 있고 그 위에 원형으로 된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체온, 피로도, 수분, 칼로리 이렇게 4가지고 이게 이제 유저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관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4가지 항목은 뭐 게이지가 완전히 깎여서 상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생명력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결국 죽게 되거든요. 일단 체온, 제가 지도를 필요로 했던 가장 큰 이유. 추운 지방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보통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40도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40도. 그리고 10도에서 40. 네네. 그리고 기온이 영하 40도인데 거기 바람까지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최고 온도가 거의 막 영하 60도, 70도까지 내려가고요. 우리 북쪽으로 가기로 했던 거 취소할게요. 거기서 생존물 찍자고는 안 했잖아요. 따뜻한 곳에 있읍시다. 저희 뭐 야외 취침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로 집에 있는 걸로. 낮에는 그래도 해가 나는 온화한 날씨라면 또 내가 옷을 잘 갖춰 입고 있다면 체온 손실 없이 다닐 수도 있는데 밤은 좀 다르죠. 그리고 밤이 아니라도 낮에도 눈보라 몰아치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진짜 체온이 막 고속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체온이 다 떨어지면 저체온증 위험이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양말이나 장갑도 안 갖춰져 있다면 동상 위험도 뜨고요. 근데 지금은 뭐 저체온증 위험, 동상 위험이잖아요.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있다면 곧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경고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저체온증이 걸리면 시간당 체력 소모가 40%가 돼요. 잠시만요. 뭐 며칠 동안 견뎌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 건가요? 그 죽을 아니, 때까지. 네. 아 없어요. 죽는 순간 엔딩이니까 뭐 첫날 엔딩 볼 수도 있고 한 3년 살 수도 있겠죠. 아니 저 멀리 빛이 보인다 이런 엔딩은 없단 말이에요? 없죠. 아이씨. 그래서 이렇게 저체온증에 걸려버리면 결국 2-3시간 후에 죽을 수 있고 빨리 따뜻한 곳 찾아서 뭐 실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야외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불 피우려면 뭐 성냥, 불쏘시개, 땔감 필요하겠죠. 그리고 체온을 충분히 높이려면 좀 오랜 시간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많은 나뭇가지나 장작, 석탄 이런 연료가 필요하고요. 또 불이 무조건 붙지도 않아요. 처음에 숙련도가 낮을 때는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동선을 잘 계산하면서 위급 상황에는 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뭘 동선을 짜냐. 불을 피우고 난 자리에 숯이 생기잖아요. 이 숯을 가지고 있으면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오. 슬프다. 숯으로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종이는 있어요? 종이는 많이 나와요. 왜냐면 뭐 종이 덤이나 책 같은 걸 가져와서 불쏘시개 같은 걸로 만드는 작업도 하거든요. 근데 저 이거는 좀 개발자한테 따지고 싶은데 이게 최선이냐고. 제가 진짜 많은 집을 털었는데 막 사무실 같은 것도 털었단 말이에요. 연필 하나 없나? 그러니까요. 연필, 볼펜은 뭐 너무 추워서 안 된다고 쳐. 그렇다 쳐. 연필 나와야죠. 지금 미국 애들은 연필도 많이 쓰는데. 아니, 스스로 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수치잖아요. 그리는 게 디테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충 뭐 이쯤에 요거 있다 그런 표시하는 정도? 아 자기가 그려야 돼요? 아까 아니. 말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적으로 표현이 될 줄 알았죠. 이쪽을 이렇게 가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된다던가 그럴 줄 알았죠. 아니 직접 그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냥 이제 수술 든 상태에서 그 현지 조사를 합니다. 리서치를 그래, 저렇게 될 줄 이렇게 하면 아주 작은 부분 딱 그 부분만 살짝 밝혀지는 정도. 그러니까 맵이 활성화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아, 그쵸. 저희가 네.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이렇게 까맣게 돼 있다가 이제 지나간 데는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아이 뭐 그러면 근데 네. 지도 그렸잖아요. 현재 위치가 표시되지 않아. 아 지도를 그리는 의미가 뭐예요? 대충 주변 지형 지물을 보고 내 위치를 파악하고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걸 수치로 보는 거죠. 대충 그렸다면서요? 지형 지도가 지금 지도에 나온다고요? 등고선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네. 찾아보시면 네. 유저들이 만든 고퀄리티의 지도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를 조금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능선이나 해안선을 보고 그걸 완성을 하신 그런 또 능력자들이 있단 말입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진짜 지도처럼 그려져 있어서 근데 지도를 그냥 계속 봐버리면은 좀 난이도가 너무 낮아져서 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지도를 안 보려고 하는 건데 진짜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곳인데 거기는 진짜 조금 잘못하면 그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는 옆에 아이패드로 지도 펼쳐놓고 살짝 보면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이지가 피로도입니다. 게이지가 내려갈수록 이제 피로해진다는 건데 피곤해지면 들고 있는 짐이 굉장히 점점 더 무겁게 느껴져요. 온 무게까지 다 더해서 보통 30에서 40kg 정도의 짐을 들게 되는데 말짱할 때는 이게 적절한 무게지만 이제 피곤해질수록 무겁게 느껴져서 점점 걸음도 좀 느려지고요. 설마 가방 칸이 줄어든다던가 그러진 않죠? 진짜 다행히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가방은 내가 메고 있는 그대로니까. 근데 너무 걷기 힘들어서 뭔가 버려야 될 때가 있죠. 속도가 느려져요 혹시?
속도가 느려지고 원래 잠깐씩 뛸 수가 있거든요. 스태미나가 있을 때. 근데 못 뛰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게이지가 다 깎여버리면 그때는 진짜 뭐 거의 발을 막 질질 끌면서 이동하는 느낌일 정도로 느려집니다. 잠을 자야 회복이 되는데 이게 한두 시간 자서는 효과가 미미하고 되게 8시간 정도 푹 자줘야 돼요. 근데 야외에서 취침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얼어 죽을 가능성이 있어서 대체로 실내로 들어가서 자야 되고, 근데 게임 특성상 낮에 계속 많이 걸어 다니게 돼서 이 피로도가 빨리 깎여요. 그래서 그럴 때는 커피 같은 걸 미리 몇 잔 끓여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면 잠시 게이지가 깎이는 걸 막아줍니다. 커피는 생존템이었군요. 커피는 그 문명이 무너져도 저희가 꼭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게이지는 목마름 게이지, 수분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이나 음료수 마셔주면 바로바로 채워지지만 계속 끊임없이 감소해서 자주 신경 써줘야 하는 게이지입니다. 잠자고 일어나도 엄청 많이 깎여 있어요. 물이나 음료는 초반 파밍할 때 좀 그럭저럭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게 공산품은 당연히 물품이 한정돼 있어서 나중에 고갈되거든요. 그 지역 다 털고 난 후에는 불 피울 때 눈을 자주 녹여가지고 식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냄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냄비에 2리터 눈을 가지고 물을 만들면 녹이는데 1시간, 또 마실 수 있게 끓이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물 정화제가 있으면 한 알당 1리터의 더러운 물을 식수로 만들어줍니다. 커피나 차 끓일 때도 물이 필요해서 자주 만들어 놔야 하고요. 식수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한 군데 있는데 화장실 변기입니다. 여기 물은 바로 마실 수 있는 식수여서 빈집 들르면 꼭 화장실에서 물도 챙기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반응처럼 변기에서 물 꺼낼 때마다 조금 그래요. 아니 뭐 기사 날 때마다 어디 햄버거 뭐 변기 속보다 대장금 몇 배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변기랑 비교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변기 되게 깨끗한 거잖아요. 변기가 제일 깨끗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 승리해야겠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로리, 배고픔 게이지인데, 그나마 이게 게이지가 다 깎여서 상태 이상이 돼도 영향력이 좀 덜한 거라 조금 느슨하게 신경 써도 되는 항목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빈집 털어서 나오는 뭐 통조림, 육포, 크래커, 감자칩, 에너지바 이런 가공식품을 먹지만, 후반에는 뭐 물이나 음료수와 마찬가지로 다 떨어져서 결국은 사냥하거나 낚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정말 뭐든지 내구도가 엄청 빨리 닳아요. 무기나 도구들도 그런데 이 음식들도 진짜 빨리 상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추운 지방인데 이렇게 음식이 빨리 상하나? 아끼지 말고 좀 빨리빨리 먹어줘야지. 안 그러면 곰팡이도 피고 그래요. 그러면 곰팡이요? 네,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40도? 실내에 둬서 그런가? 말도 안 된다. 너무한다. 곰팡이 핀 육포 막 그런 거 먹다 보면 운이 나쁘면 식중독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육포나 감자칩 같은 짭조름한 거 먹으면 수분 게이지가 같이 깎여요. 그래서 목말라집니다. 이 4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체적으로 항상 눈에 보이는 중요한 수치고, 이것과 다른 플레이어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또 있죠. 맹수.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늑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술로? 술로. 사슴도 나옵니다. 육지에서 돌아다니는 동물은 5가지 있어요. 네네. 토끼, 사슴, 늑대, 곰, 무스. 무스. 와우. 무스 짱 무서운데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해야지. 저 토끼와 사슴, 나의 비상식량. 얘네들은 순둥순둥한 애들이니까 오히려 날 보면 도망을 가죠. 그래서 토끼 같은 경우에는 돌 던져서 맞춰서 잠깐 기절하면 얼른 가져가서 이렇게 토끼를 짚는데 이때 죽일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안 죽이면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은혜를 갚나요? 안 갚는 것 같습니다. 아, 배만 독하네. 아니 근데 사실은 살려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동화에도 토끼가 은혜 갚은 적은 없잖아요. 아, 토끼는 뻥치고 도망가는 아, 캐릭터죠. 뭐 그렇구나. 자라, 거북이 다 도와주고 뭐 이렇게 지네도 심지어 까치도 은혜를 갚고. 하지만 토끼가 갚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호랑이도 뭐 형님인 그러네. 줄 알고 뭐 해주고 다 해주는데 토끼 다시 봤어. 토끼 인성 무엇도. 아, 나도 그렇게 안 맞는데. 아, 그리고 사슴은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이지 않아도 늑대가 먹다만 시체 이런 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어 있긴 한데 뭐 가죽이나 고기 같은 걸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총은 파밍을 해서 얻는 건가요? 초기품인가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사냥총과 그냥 리볼버 이게 있는데 파밍을 해서 얻어야 돼요. 그리고 총알은 당연히 항상 넉넉하지 않죠. 그러겠네요. 심지어 나중에 탄피 주워가지고 직접 총알을 좀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쉽게 만들 수 있지는 않고 총알 작업대가 있는 진짜 드물게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 찾아가서 만들어야 돼요. 설마 화약실을 넣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인가요? 네, 화약도 뭐 황가루나 그런 제초제 이런 거를 좀 구해서 배합한 다음에 만들어야 합니다. 와, 빡세다. 늑대나 곰은 이제 진짜 위험해요. 얘네는 저를 인식하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쉬운 모드로 하는 걸 봤더니 쉬운 모드에서는 도망도 가더라고요, 늑대가. 근데 두 번째 보통 난이도부터는 좀 달려들고 특히 제가 냄새나는 고기 같은 걸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인식 범위가 넓어져서 더 쉽게 저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총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사냥총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여타의 다른 게임들과 달리 총 쏘는 걸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조준선 이런 거 없습니다. 감으로 그냥. 네네. 그래서 뭐 사격에 대한 책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다 마치면 사격 능력이 좀 올라가서 더 잘 맞게 되긴 하는데 그 초보자일 때는 익숙해지지 않으면 되게 잡기 힘들고요. 내가 체력이 만피였다. 그런 게 아니면 무조건 도망을 가는 게 좋아요. 물론 한 번 물렸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2번 연속 공격을 당하거나 하면은 죽을 가능성이 커서 도망을 치면 칠 수는 있나요? 근데 근처에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그 성광탄 같은 걸 들고 약간 위협을 하면서 마주본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슬금슬금 도망을 가야 된다거나 좀 그렇습니다. 위험해요. 제 2번째 캐릭터가 좀 물려 죽었는데 첫 번째 캐릭터는 동사했어요. 제가 곰한테 물렸거든요. 아이쿠. 그래서 진짜 딸피인 상태로 집에 가는데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좀 멀었어요. 근데 가다가 제가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면 늑대들이 알고 더 공격하거든요. 와.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바로 죽었습니다. 질문. 네, 곰에게 죽은 척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곰은 조금 느린 편이어서 곰한테서는 달려서 도망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곰이 일정 거리 안에서 포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물리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고 특히 늑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저한테 달려들었을 때 반격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막 때리거나 공격을 입힐 수 있어서 그때 만약에 잘하면 얘가 나중에 좀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곰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네, 무조건 그냥 되게 너덜너덜. 잡히기는 해요? 곰이요. 네. 곰 잡은 이야기 해드릴까요? 와. 곰이 원래는 한 번 물고 내가 너덜너덜해져 있을 때 좀 다시 갈 길 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느 날 곰이 저기서 오는 걸 봤어. 그래서 제가 사냥총을 들었죠. 곰이 달려드는 순간 총을 쏴서 피가 튀는 걸 봤어요. 근데 곰은 원래 한 방에 안 죽거든요. 그래서 얘가 막 나를 또 왕왕왕 물었어. 그리고 나는 막 너덜너덜해져서 물려서 출혈 생겼고 거기 감염 위험 생겼고 손도 삐었어요. 아,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총은 저기 날라가 있어. 아 저렇게까지 현실적인 건 없잖아. 그래서 곰이 이제 뒤돌아서 가는데 내가 좀 피했어야 됐는데 안 피하고
마음이 급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붕대 감고 소독약 바르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던 곰이 다시 돌아와요? 갑자기 뒤를 보더니 포효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나는 총도 지금 없는데, 그리고 손 빈 상태에서는 사냥총처럼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야 되는 총은 들지도 못해. 그때 제가 진짜 본능적으로 강제 종료를 했어요. 대박. 곰이 달려오니까. 아니, 이거 물리면 100%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 특징이 세이브 파일이 항상 하나예요. 가장 최근의 저장 시점, 자동 저장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죽는 순간 그 세이브 파일은 완전 삭제됩니다. 헐, 잔인하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없어요. 그냥 새 삶을 시작해야 돼. 너 약간 이 게임을 하는 의미를 모르겠네.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죠? 공부하는 느낌으로 어떤 성취감을 우리가 나중에 저런 상황이 놓였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지 캐나다에 떨어지면 알려주는, 이렇게 그렇지. 살아라. 아니 근데 그 게임 시작할 때 써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다 허구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이런 배신감. 위험 상황에서 이걸 적용하지 말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튼 제 이 전 캐릭터들이 좀 잘 죽었는데 제가 이번 캐릭터를 진짜 잘 키우고 있었어요. 막 저기 마을에다가 물품도 좀 쌓아놨고 내가 진짜 목숨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너무 죽기 싫었나 봐. 진짜 빛의 속도로 강제 종료를 제가 누르더라고요. 나에게 나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 되게 재빨랐어. 강제 종료를 하려면 본체 뭐 버튼을 누른다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식간에 바탕화면으로 나가서 아, 그냥 게임 컴퓨터로 크기. 하셨어요? 아니요, 스위치로 했어요. 아, 스위치로. 근데 스위치든 플스4든 그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종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끄고 잠깐 이렇게 숨을 돌린 다음에 좀 진정하고 게임을 다시 켜봤죠. 되게 조심조심 켜봤단 말이에요. 켰더니 마지막 저장 시점이 곰이 딱 뒤를 돌아서 저를 인식하는 순간. 저한테 다시 달려들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로 강제 종료 2번 더 했습니다. 2번 다 실패해가지고. 그럼 성공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점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스태미너가 남아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뛰었지. 처음에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아있어서 그 되게 곰이 오기 힘든 방향으로 엄청 뛰었어요. 엄청 뛰고 이제 곰이 나를 놓쳤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제가 되게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니까 이제 체력이 막 뚝뚝 떨어지고 통증이 있을 때는 화면도 막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돌 바위 같은 데 딱 붙어서 치료 급하게 하고 엄청 조심조심 이제 집으로 갔죠. 정말 그릿이 있는 사람이군요. 저는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 정도면 다시 강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죽기 싫었어. 아니 근데 그래서 다음날 이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제 하나뿐인 사냥총을 그 근처에 떨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 근처에 갔는데 멀리서 까마귀 떼가 날고 있더라고요. 까마귀 떼가 날고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봤더니 곰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총 쐈을 때 맞았다고 했잖아요. 출혈로 얘가 죽은 거죠. 버티기만 하면 어쨌든 간에 살 수는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래서 곰 고기와 곰 가죽을 이렇게 한 함께해서 왔다는 훈훈한 결말입니다. 아니 뭔가 몹이 한 대 맞았다고 계속 시간이 지난다고 죽은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좀 신기하죠. 그냥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되게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을 좀 많이 그러니까. 살렸네요. 맞아요. 근데 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예전의 삶을 다시 불러올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되게 현타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은 순식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열심히 잘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대체로 되게 어처구니 없게 죽거든요. 갑자기 사냥에 성공해서 그 기쁨에 겨운 나머지 상처 치료를 안 하고 잠을 잔 거야. 헐. 자다가 죽는다거나 뭐 그런, 그리고 뭐 체온을 높인다거나 뭐 먹는다거나 해야 되는데 옷 찢어졌네 하고 옷수선 1시간 죽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다들 잠깐 게임 접고 며칠 쉬다가 또 몇 달 쉬다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늑대나 곰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무스인데 무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슴과 동물이고 사슴 종 엄청 중에서 크잖아요. 가장 큰 동물이죠. 깜짝 놀랐어. 얘가 원래 초식 동물이긴 한데 그러니까 물지는 않아요. 근데 들이받는 그러니까요. 공격을 하거든요. 얘는 들이받으면 갈비뼈 골절이 돼. 뼈골절은 또 한 달 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120시간 있어야. 120시간. 아, 네. 와. 그래서 그 사이에 짐을 들 수 있는 양이 되게 줄어들고 가끔 등산 로프로 암벽 같은 걸 타야 되는데 암벽을 못 타요. 그래서 내가 암벽을 타고 올라간 지점에서 무스를 만나서 갈비뼈 골절이 됐다. 그러면은 못 내려와서 죽기도 하더라고요. 헐. 와. 근데 모든 동물들이 일단 고기는 구워서 먹을 수 있고 생으로 먹으면 식중독 걸려서 안 되는데 무슨 구워서 소리예요? 한국 사람 사슴피 잘 먹고 그래요. 아, 그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네, 정말 위험한 것 그래도 같습니다. 먹습니다. 식중독에 걸리고요. 기생충 위험도 조금 있고. 아니 근데- 근데 그러면 기생충 위험은 어떻게? 무조건 구우면 다 그냥 없어지는 걸로. 아니, 구워 먹어도 그 야생 동물의 고기는 먹다 보면 나중에 위험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쌓인다 뭐 이런 개념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고기 외에 가죽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동물마다 뭐 토끼 가죽은 장갑이나 귀마개, 또 사슴 가죽은 바지나 부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보온성이 되게 좋아요. 기능이 되게 좋은데 무겁습니다, 좀. 그리고 수리하기가 까다로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 안 하는데 유일하게 무스 가죽으로 만든 무스 가방이 꼭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유는요? 이걸 들면 들 수 있는 짐의 양이 5kg가 늘어납니다. 오, 인벤토리. 그렇죠. 인벤토리 확장. 인벤토리 확장은 해야죠. 어떤 원리인지 지금 계속 생각 그래서 중입니다. 내가 하면서 아니 사실 무스 가방 들기만 해도 무게가 늘어나는 건데 저게 5kg가 더해진다고? 되게 투덜거렸는데 그래서 무스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부러 무스 나오는 지역 가서 이렇게 잡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생 동물의 위협이 있고 그 외에 좀 일상적으로 위협이 되는 게 염좌가 있어요. 염좌. 세상에.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좀 무거운 짐을 들면 염좌 위험이 생기고요. 경사진 곳에 계속 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뽀깍하게 됩니다. 손목이나 발목을 삐게 되는데 후반부에는 요령이 생겨서 좀 잘 안 삐는데 초반부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산이 그렇게 많이 경사져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길로 가려면 너무 멀리 돌아갈 것 같으니까 여기 산을 가로질러 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경사가 큰 거죠. 그러면은 막 가다가 갑자기 으악 하면서 손목 삐고 발목 삐고 아니 너무 연약한 거 아니에요? 10대 청소년이야? 원래 이 염좌는 한 번 인대가 늘어나면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계속 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날이 추우니까 관절의 어, 어떤 그럼요. 그런 게 폭이 좁아져서. 근육도 되게 경직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화면 우측 하단에 염좌 위험 표시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일단 삐면 빨리 붕대 감아주고 진통제 먹어야지 안 그러면 좀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쩔뚝쩔뚝거리게 되고 그래서 가방 안에 붕대나 진통제 같은 약품 항상 상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데 좀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염좌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겪어야 될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당연하죠. 엄청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산더미처럼. 몇 페이지까지? 그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아니 금방 끝납니다. 그 외에도 뭐 밀실공포증 같은 게 생길 때도 있어요. 공포증이 생겨요? 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야외에 나가지 않고 실내 안에만 있다 보면 헐. 밀실공포증이 생겨서 그때는 24시간 동안 실내에 머무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 감염 이것도 뭐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다른 질병 같은 건 안 걸려요? 이 감기나 뭐 이런. 감기는 없는데 이질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수하지 않은 물을 마셨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뭐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약 같은 거 잘 먹고 하면 되잖아요. 특히 뭐 항생제나 진통제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영지버섯 같은 걸 가져와서 손질해서 끓인다거나 뭐 나무 열매를 따와서 끓여 먹으면 진통제 역할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질병이나 야생동물 이런 것보다 저를 훨씬 무섭게 했던 한 가지는 블리자드입니다. 눈보라, 눈폭풍 이런 건데 날씨가 좀 안 좋은 지역에 가면 이게 밤낮으로 막 눈보라가 몰아쳐요. 체온이 떨어진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심한 눈폭풍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녁 늦게 외진 곳에서 눈폭풍을 만났다 그러면 거의 90%는 죽는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면 앞이 안 보이는데 우리한테는 그 지도에 현재 위치 표시 이런 게 없잖아요.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가면 뭐라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다가 조금 주변을 둘러보면 그 사이에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냥 둘러보기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캐릭터는 발을 이렇게 그렇죠. 거죠. 조금만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도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실수했어요. 피곤하면 그냥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체력 회복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2시간 정도 잤는데 그 사이에 이제 블리자드가 온 거예요. 바람 때문에 연료를 더 추가할 수도 없어요. 이 불은 결국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참 걸어갔는데 가다가 도착한 곳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곳이고 이거는 좀 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울면서 갔는데 다행히 다리를 발견한 거예요. 다리는 좀 구분이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집 찾아가가지고 진짜 죽기 직전에 살았습니다. 아까 그 연필에 이어서 그 개발자한테 나침반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아니 자꾸 나한테 태양의 위치를 가지고 방향을 파악하라는데 이게 뭔 개소린가. 지금 눈보라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밤에는 어떡하라는 건가. 나중에 나침반이 꼭 업데이트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험 요소들을 피하면서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 일들이 살아가는 데는 정말 부지런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기술서적들, 뭐 사격에 대한 거라든가 들짐승 분해라든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숙련도를 올리고요. 또 이거 어두울 때는 책도 못 읽습니다. 낮에 읽거나 밤에는 불 켜놓고 읽어야 되고요. 또 성능이 좋은 옷들이 있죠. 되게 안 좋은 옷들도 있고 진짜 좋은 옷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1티어의 옷을 찾으면 안 좋은 옷들 버리고 그 옷을 계속 수선해서 입는 게 좋아요. 근데 내구도가 빨리빨리 닳잖아요.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있으면 옷이 젖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젖으면 또 무거워지고. 진짜 디테일하다. 네. 그래서 그 바느질 키트 같은 걸 찾아가지고 천이나 가죽 비축해놨다가 수선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칼도 날이 무뎌지니까 가끔 숫돌에 갈아주고 총기 청소도 해주고요. 이런 잘잘한 일들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품 정비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탐색하다 보면은 한 지역을 좀 거의 다 털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품 너무 부족하고 하니까 결국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동한 곳도 처음에는 다양한 물품이 있겠지만 점점 고갈되겠죠. 결국에는 조용히 엔딩을 향해 나의 죽음을 향해 가는 게임이고요. 섬을 벗어날 수 없나요? 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데이트 되는 중이잖아요. 지금 지역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 숲 이런 것도 사실은 중간에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그리고 개발진이 처음에는 이걸 겨울이 배경인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요. 언젠가는 뭐 다른 계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게임을 소개할 때 더 콰이어트 아포칼립스? 고요한 종말 이런 단어로 소개를 하는데 정말 그거에 딱 맞는 게임입니다. 업데이트 돼도 왠지 엔딩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든 생각이 나침반 안 나오겠네요. 자기장 폭풍이라면서요. 아, 그러네. 아니 이런. 쓸 수가 없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섬이잖아요. 네, 해안가는 안 돌아다녀요? 해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나요? 네, 낚시하고요.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에도 낚시터가 조금씩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가서 얼음 이렇게 콩콩 깨가지고 낚시도 하고요. 해안가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좀 얼어 있다가 밖으로 가면 이제 얼음이 깨져서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물품들이 쓸려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서 좀 더 생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100일도 못 살았어요. 거의 아직 애기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오늘 아침에 트위스터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4000시간 플레이했다고. 와우. 4000시간 플레이하면 며칠 정도로 나오나요? 생존일이? 근데 그거는 안 나왔더라고요. 자기의 최장 생존 기간이 며칠인지는 말을 안 했는데 목표 달성하면 나오는 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속에 500일 이상 살면 뭐 주는 어드밴티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일 정도까지는 무난히 버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생존 모드보다 사실 스토리 모드를 먼저 했어요. 네. 그래서 스토리 모드 그럭저럭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생존 모드를 시작하면서 진짜 그 선인장님처럼 계속 의문을 가졌죠. 이게 과연 재미있을까? 특별한 목표 없이 눈밭을 계속 헤매야 되는 게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목표가 나의 생존 욕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생겨요. 지금은 집을 찾아야 되고 지금은 또 사냥을 해야 되고 뭐 불을 피워야 되고 이런 즉각적이고 작은 목표들에 따라서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세계 안으로 몰입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조금 어느 정도 느슨한 마음이 됐을 때 처음에는 진짜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느긋한 마음이 됐을 때 이때가 가장 게임을 즐기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힐링 게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게임하다가 힐링 게임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게임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단 한 번도. 저도 힐링 게임 하는 것들 해도 그런 느낌 받는 적 별로 없고 물론 뭐 배그하다 치킨 먹었다? 엄청 힐링된다 라고 하지만 그 힐링과 이 힐링은 그쵸. 좀 다르죠. 그래서 게임하면서 그 힐링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더롱다크를 하면서 제가 원래는 처음에 이동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 게임은 이동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 무거운 짐 들고 되게 험한 길을 계속 끊임없이 걸어야 되는데 되게 빡시고 지루하고 그래가지고 막 자동 달리기 있으면 좋겠다. 배그에서는 L3 두 번 누르면 자동 달리기 되는데 그래요. 자동 달리기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거 있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걷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게임이 아주 가끔은 음악이 나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소리가 없어요. 인공적인 소리가 없거든요. 바람 소리, 새 소리, 그 다음에 내 가방에서 이렇게 짐들이 절그럭거리는 소리 그런 것만 들리는 가운데 눈 쌓인 풍경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색깔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 풍경 안에서 이렇게 걷는데 그때 진짜 머릿속에 막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되게 고요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로 산책할 때 느낄 법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인장님 네. 그 편견을 거두고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요 5분의 4 정도까지만 해도 야, 이 게임 VR로 만들면 대박 재밌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은 엔딩이 추가가 되면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엔딩은 아무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 스토리 모드 좀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 모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썩 날씨가 좋지 않은 어느 날 밤 비행기 경납고에 있는 맥켄지에게 한 여성 아스트리드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자기를 그레이트 베어 섬으로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둘이 뭔가 까칠한 대화를 자꾸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혼한 사이예요. 맥켄지는 처음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스트리드가 엄청 단호해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안 알려주고 왜 가야 하는지도 안 알려주면서 어쨌든 좀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아니 부탁하는 입장이면 말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여튼 맥켄지는 마지못해 비행기를 띄우고요. 그 이혼한 부부 사이에 할 법한 서먹서먹한 대화를 하면서 가는 도중에
창밖으로 오로라가 넘실거리더니 갑자기 비행기 계기판이 막 빠지직거리고 곧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이렇게 조난당한 맥켄지가 비행기 잔해 옆에서 눈을 떴을 때 아스트리드는 보이지 않고요. 대신 아스트리드가 그렇게 중요하게 챙기고 있던 가방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이랑 이런저런 떨어져 있는 물품을 챙긴 다음에 근처에 있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네,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쵸.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때는 생존 모드보다 조금 이전의 시점인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람들이 살아있고요. 드문드문 있는 상태. 네네. 그래서 NPC들을 만납니다. 스토리 모드가 에피소드 5까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3까지만 공개가 돼 있고요. 에피소드 4나 5는 이후에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토리 모드는 생존 모드 하기 전에 튜토리얼 느낌으로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인 조작법부터 각종 생존 방식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꼭 서브캐를 다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메인캐만 하면 좀 분량도 짧고 재미가 없는데 서브캐를 하다 보면 이 배경에 대해서 다 알게 되거든요.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지역 산업에 얽힌 이야기도 나와요. 도대체 뭐 하던 데인가요? 탄광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원래 잠깐 부유한 때를 누렸다고 하는데 더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막으려는 환경단체가 있어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납니다. 또 생존 모드에 지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도가 나옵니다. 또 여기서는 현재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미리 지역을 탐사하기 되게 좋아요. 생존 모드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 많이 낮은 편이죠. 어쨌거나 스토리를 진행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세이브도 여러 가지 포인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모드에서 미리 지역을 좀 탐방하고 나면 생존 모드에서 그 지역 갔을 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존 모드 할 때 그 사람들을 만났던 장소 이런 데 가면은 되게 쓸쓸함이 느껴져요. 약간 감상적이게 되는. 그러네요. 아직 후반부가 공개가 안 돼서 전체적인 평을 할 수는 없는데 메인 퀘 퀄이 살짝 들쑥날쑥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에피소드 2가 저 조금 지루했는데 이게 다른 많은 게임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퀘스트가 다른 사람들이 심부름을 하는 형식이 될 때가 그렇죠. 많잖아요. 이게 정도가 심하면 이거 너무 호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이 게임에서는 그 이동이 되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동이 힘든데 여기 심부름하는 느낌까지 더해주면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나마 이게 중간에 한번 개선이 됐더라고요. 스토리 모드가 발매 후에 한번 리덕스를 해가지고 좀 고쳐져서 나왔는데 그 그때 전에는 어땠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수동적인 캐릭터로 나왔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 에피소드 3에서 그런 면이 많이 사라지고 이게 개발되는 대로 하나씩 발표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완성도가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되게 동선도 잘 짜여 있고 심부름하는 느낌도 덜하고 서브캐들 내용도 재미가 있습니다. 생존과 스토리 모드 외에도 도전 모드도 있어요. 되게 짧게 할 수 있는 미션들. 세상이 전기가 완전히 나간 상태잖아요. 근데 오로라가 있는 날은 뜨문뜨문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전자광이 내려오니까 네. 그거가 이제 돌린다는 그래서 거죠. 그 순간에만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그때만 볼 수 있는 어떤 컴퓨터 속의 내용이 있잖아요. 되게 낭만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 오로라 뜬 밤에 컴퓨터에 있는 메모 이런 거를 수집하는 미션이라던가 또 조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어디 등대 가서 섬광탄 쏜다던가 뭐 그런 짧은 미션도 있고 또 지난 할로윈 때 이벤트성으로 업데이트 됐다가 엄청 반응이 좋아가지고 도전 모드에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이게 한밤중에 다크워커라는 괴물로부터 도망치는 모드인데 이거 재미있습니다. 숨바꼭질. 엄청 쫄려요. 약간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뒤에서 괴물이 쫓아오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려요. 근데 눈 위에 발자국이 이제 막 찍히면서 나한테 다가오거든요. 엄청 무섭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면 무서운데 영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개발사 힌터랜드 스튜디오는 캐나다 소재 회사고요.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첫 작품이 더롱 다크입니다.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생존물을 만들고는 싶은데 어딘가에서 500번 본 듯한 뻔한 것들을 좀 피하고 싶었대요. 그 도시형 생존물이나 아니면 좀비 같은 B급 무비 클리셰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걸 만들고 싶었다고 하고 배경만 캐나다로 한 게 아니라 게임 안에 캐나다의 색채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다는데 뭐 기획한 대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게임 하다 보면 이게 기획자가 대형 트리플 A급 게임 만들다 질렸구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판매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캐나다 미디어 펀드 이런 데서 후원도 받았고 킥스타터로 모금하는 거에도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생존 모드를 하다 보면 가끔 다른 사람이 남긴 메모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후원자들이 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영어로 나와요. 근데 워낙 짧고 메모 형식이라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힘들진 않고요. 되게 재밌어요. 약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친구한테 급하게 메모 남기는 느낌으로 쓴 분도 있고 가끔은 아 이분 생존물 너무 많이 보셨네 싶은 되게 과한 설정으로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으신 분도 있고 해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좀 승승장구한 느낌이 있잖아요. 후원받고 킥스타터 성공하고 얼리 액세스 성공하고 근데 이게 그 회사를 만든 라파엘 반 리에로 뿐만 아니라 많은 멤버들이 다 메이저 게임 쪽에서 오래 일했던 뼈가 굵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임밸류가 좀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게임 외적인 면에서도 홍보 같은 걸 잘했어요. 그 대사가 많은 게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스토리 모드도 있고 말을 하긴 하거든요. 꽤 이름 있는 성우들을 기용해서 그게 기사화되기도 했고 인디게임 치고는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 피드백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되게 자기들만의 방식을 잘 밀고 갔던 것 같아요. 얼리 액세스 당시에 좀 더 전형적인 스타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휘둘리지 않고 잘 넘어갔더라고요. 평도 좋고 팔린 양도 진짜 많거든요. 이것만 봐도 퀄리티는 보장이 됩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막 도대체 이 게임이 엔딩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선인장님이 계신 것처럼 진짜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좀 짜증날 수도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플레이 영상 좀 보세요. 이게 자기 전에 보면 잠자기 그렇게 좋다고 수면 영상이라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보시다가 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되면 그때 구입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팀에서 워낙 세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정가 35,000원인데 얼마 전에 7,000원대까지 한번 세일했었죠. 그리고 이게 방송을 좀만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젯밤부터 에픽 게임즈에서 하루 동안 무료로 풀었어요 지금. 와. 그래서 무료로 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방송이 나갈 쯤에는 이미 끝나서 아쉽네요. 네. 나중에 생각이 들면 해보시라고 추천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계절에 너무너무 어울리는 게임입니다. 요즘 예전처럼 눈 많이 오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눈 오지게 끝없이 볼 수 있으니까 뭐 눈 오는 풍경이 그리울 때 또는 좀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럴 때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늘 겨울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 나중에 북극 한번 가서 겨울 특집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요즘에는 어디라도 좀 가고 싶네요.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아마 새해가 시작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여러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좋은 202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